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제 관심은 세계의 단판이 될 수도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비핵화 로드맵이 완성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청신호로 여겨지고 있지만 또 실천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간 여야 의원 모시고 당면 과제들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온 교회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밝히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시각차는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역사적 쾌거라는 평가와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합의를 넘어서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겠습니다. 평화의 여야가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이후 야당이라고 공세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정상 국가가 아닌 국가와 이루어진 회담의 결과를 단 한마디 국회와 사전 논의 또 국회 절차를 요하는 그런 협의조차 한 번 없이 국회 비준 운운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것입니다. 5월 한반도 비핵화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달 중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가 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숨가쁘게 전개되는 한반도 정세. 과연 비핵화의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구비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는데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 환영하는 평가들도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비판적인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혹시 조금 더 앞으로 보충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 먼저 김경협 의원. 예, 우선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의 94%가 회담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평가도 대단히 호의적인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메르켈 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유엔 사무총장까지 전 세계가 지지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 대화에 가장 좀 부정적이었던 일본의 아베 총리까지도 환영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우리 국내에 극소수의 우리 극우 세력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사파의 책략이니 위장 평화시오니 이런 식으로 극우 세력이라고요? 예, 극우 세력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가장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사실 판문점 회담의 성과로 보면은 기대 이상의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고 기존의 합의들을 복원했고 이행하기로 했고 이것을 위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아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했고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김경협 의원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 또 국제적인 대부분의 호의적인 평가, 국내 소수의 세력이 반대 비판적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극소수 극우 세력으로 이렇게 잠시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건 우리가 어떤 남북한 정상회담이 처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1차 정상회담에서 6.15 선언을 끄잡아냈고 2차 정상회담에서 14선을 끄잡아냈는데 그때도 국민들이 한 90% 이상 지지를 했어요. 참 회담 잘했다. 그런데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런 남북관계가 좋아졌느냐.
또 남북관계 어떻게 됐느냐 보면 북한은 그 시간을 벌어서 핵을 개발했거든요. 예. 합리적 의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평가라는 것은 회담을 준비하는 측, 또 회담을 평가하는 측에 보면 또 각자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계속 천착해온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기준점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기대하고 기준점 설정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이번 그러니까 남북한 기대 이상으로 해서 기대 수준이 낮았으면 기대 이상이 될 수 있겠죠. 예. 저는 당당하게 우리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서 레이건이 고르바초프 했던 식으로 좀 당당하게 북한 김정은에게 지금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을 보유한 데 있다. 핵을 폐기하시오. 당장 갖고 있는 핵을 폐기하시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저희들 기대하고 있었고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답이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고 과거 같은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그 핵 문제에 관해서 좀 실망스럽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준이 다르고 그 때문에 평가도 좀 달라지는데 예. 그런 과거에 보면은 이 중요한 지금 평가하는 게 좀 이를러요. 지금 평가를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 합의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합의가 잘 이행되는가를 봐야 되고 특히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보면서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못 미쳤다고 백승주 의원께서는 평가하시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한 문제 제기가 합리적 의심, 합리적 문제 제기다. 일단 이렇게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핵심적인 의제가 비핵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비핵화 관련해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들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점, 한반도의 비핵화 들어갔다는 점, 또 그리고 이후에 그 선언문 내용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비핵화라는 용어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면 긍정적인 평가에 좀 여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회담을 바로 회담을 앞두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두 정상에 맡겼고 그 주제에 따라 표현이 굉장히 우리 유의하고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예.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거죠. 확인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비핵화 문제에서 합의를 유지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북한 측이 해석할 때는 북측이 해석할 때 이렇게 워딩을 해놓고 설정할 때는 앞서의 북한이 이런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정책을 유지했고 핵 정책이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해서 목표를 갖고 있어 그걸 알고 있다 그렇게 해왔다 이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그거는 그 북한이 할아버지 김일성 또 아버지 김정일도 비핵화 목표를 해왔다 이렇게 주장한 거 과거의 주장과 뭐가 다를 바 있느냐. 비핵화 목표를 두고도 늘 핵을 개발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했다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그 조속한 핵 폐기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구현하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화시켰어야 된다는 얘기고 앞부분의 종합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타당하지 않았었느냐라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백승주 의원님의 말씀 중에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 후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했다. 이 말씀은 좀 정확한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1차, 2차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이 그 전에 정상회담 전에 계속해서 핵 개발을 추진해 오다가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린 거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당분간 그 합의가 파기되기 전까지는 핵 개발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정상회담 이후에는 그 효과로 인해서 북한이 일정 정도 비핵화 조치도 취하기 시작을 했죠. 영변의 원자로를 폐쇄하는 거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냉각탑을 폭파하는 거랄지 이런 정도의 일정 정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취소했는데 그게 파기됐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이유를 이번에는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말씀 중에
당장에 핵 폐기를 해야 된다. 아, 좋지요.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한 방에 핵 폐기해야 된다. 뭐 누가 그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9년 동안에 보면은 바로 그 정책이었거든요. 비핵 개방 3천 정책이 뭡니까? 먼저 한 방에 핵 폐기를 다 하면은 3,000불 국민소득 만들어줄게. 그런데 이게 통했습니까? 통하지 않았고 결국 실패했고 핵 개발만 급진전됐고 급속도로 발전했고 북한은 거의 핵무기를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됐던 거죠. 이런 면들을 정확히 보면서 대북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건 잘못됐고 우리가 했던 건 실수이고 이번에 좀 새롭게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제대로 해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씩 성과를 내고 있구나. 그리고 과거에 논쟁이 될 수 있었던 이행과 관련해서 검증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북한이 핵 개발했는데 역대 정부의 어느 정부의 책임론을 갖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장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1차 정상회담, 2차 회담에 우리가 환호와 박수를 보냈지만은 북한은 그 이후에 이행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핵을 쭉 개발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좀 더 이행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적어도 이 북한 핵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남과 북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좀 더 구체성을 띄어야 돼요. 92년에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보면은 거기에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개발, 생산, 배비, 배치, 접수 모두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네. 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한 핵통제위원회를 가도하도록 돼 있어요. 적어도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가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핵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핵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이행하겠다 믿음을 주는데 굉장히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14개의 작은 항을 치면 14개 항의 합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우리가 이번에 왜 회담이 이루어졌습니까? 남북한 긴장 때문에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적어도 이번 회담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정상회담이란 말이죠. 그런데 구체성이 결여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이행을 통해서 핵 폐기가 잘 되면 좋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좀 핵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간은 물론이고 이제 북미 간에 굉장한 적대감과 불신이 가득 쌓여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정 정도 이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이고요.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 비핵화의 대장정의 과정에 남북 정상회담이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북미 회담에서 꽃을 피울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3자 또는 4자 회담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판문점에 심은 나무가 그 나무였나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이번에는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로드맵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3자 또는 4자 회담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맺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이제 처음에 기대 수준을 했는데 회담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나 또 김경호 위원이나 이렇게 일단 긴장된 국면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 또 원칙에 합의하는 자체를 기대 수준으로 뒀다면 그 박수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죠. 긴장돼서. 그러나 하나의 전문가 입장에서 또 역사적 안마에서 보면은 이것이 북한 핵 폐기가 바로 연결돼야 된다 생각이고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기를 바랬어요. 20세기의 맹연설 중에 레이건이 그 냉전의 벽을 허물 때 고르바초프와 정상회담에서 6년을 준비했어요. 레이건 헤어로 6년을 준비해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기 전에 한 연설이 맹연설로 좁히는데 이렇게 미스터 고르바초프 씨 평화를 추구한다면 동유럽 번영을 추구한다면 이 베를린 장벽에 있는 브랜덴부르크 문을 열어라. 그리고 이 문을 부수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을 직접 한번 던져놓고 그 외교적 목적을 달성해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또 우리 한국당은 북핵 폐기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는 좀 시끄럽더라도 정면 승부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건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백연께서는 1980년대에 레이건이 고르바초프에 공세적으로 했던 그런 식의 접근을 기대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치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만 짚어보죠. 비핵화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비핵화, 북의 표현으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개념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의 전략자산,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문제라든가 군축의 개념을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한반도의 비핵화든 조선반도의 비핵화든 비핵화는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그것은 이제 한반도 내에서 핵 실험이나 뭐 제조, 생산, 유통을 금지시킨다고 하는 큰 원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비핵화가 어느 정도까지 포괄하느냐 그러는데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핵에 대한 동결, 그다음에 미래 핵에 대한 예방, 그러니까 핵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해체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핵, 과거 핵에 대해서 폐기 단계까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단계로 보면은 예. 기존에 있던 것, 현존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 맨 나중이군요. 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갈 거고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핵화를 위해서의 사실 비핵화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핵화와 더불어서 평화체제도 같이 결합돼 있고. 그렇죠. 평화 체제가 같이 결합돼 있고 북쪽에서 요구하는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문제가 같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해내느냐 이게 아마 이제 회담 성사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한반도 비핵화가 자꾸 개념상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데 이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1년 12월에 이렇게 같이 서명회가 92년에 발효가 됐다. 반려됐던 그게 명확히 돼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실험하는 거죠. 핵 실험하고 그것도 핵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군에 배치하는 건데 배치하고 또 접수 밖에서 반입하고 반입하는 것도 있죠. 예. 이 사용하는 것을 안 한다.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라 되는 남과 북은. 그 남과 북인데 이 남쪽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에 우리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미국을 자꾸 북한 끌어들이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에서. 네. 미국에 갖고 있는 핵까지 해서 핵군축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비핵화 논의하고 연결시키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누가 어겼느냐? 북한이 어긴 겁니다. 실험하고 보유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우리는 지켜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대신에 북한 핵 폐기란 말이 과학적인 말입니다. 예, 거기까지 가시고요. 이번에 추가로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의 발표 이후에 추가로 몇 개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5월 중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폐쇄 과정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시적인 조치, 또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 의원님. 예, 이게 핵 실험의 어떤 모라토리움, 핵실험 중단하겠다는 걸로 지난 4월 20일에 북한 김정은이 주관해서 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핵실험 폐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실험장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폐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험장이요? 아니면 핵무력 완성? 아닙니다. 북부에 있는 한반도 북부, 조선 북부에 있는 북부 핵실험장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 폐쇄한다 이렇게 했고 핵은 이미 검증을 해서 다 갖고 있다. 또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또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 이런 주장을 하는데 북한이 그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공격을 했죠.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핵실험 다 했으니까 핵실험장 폐기하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이랬더니 북한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 북한이 답을 내놔 스스로 2개는 다 사용했는데 맞다. 더 사용할 수도 많은데 2개 사용하지 않은 실험장 3, 4동 있어서 그 부분은 핵실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이 6번 핵실험하고 핵보유국으로 거의 인정받고 있거든요. 예. 핵실험을 하지 않은 국가가 핵을 보유할 때 핵실험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차례 핵실험한 국가들은 핵을 추가적으로 더 생산하고 할 때는 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더 나은 핵무기를 가지고 싶을 때 기술을 개량할 때 핵실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필요 없는 것을 폐쇄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폐쇄 자체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번에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은 4개의 갱도가 있죠. 이제 1, 2번 갱도는 뭐 이미 이게 다 썼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3, 4번의 갱도는 살아 있고 특히 3번 갱도의 같은 경우에 즉시 핵실험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이 사실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느냐?
이 문제는 아직 좀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실 핵실험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봐야죠.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난 이 과거의 북핵 합의 과정에 비핵화의 이행 문제, 검증 문제로 상당한 논란을 벌이다가 이제 이게 합의가 파기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 검증을 받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비핵화에 대해서 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 이제 북미 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일정 정도 좀 양보도 이끌어내려고 하는 아마 의지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의지와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 북미 회담에 임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려고 하는 정확한 그런 의지로 보인다라는 게 아마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내용 중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신뢰 쌓이고 뭐 종전과 불가침 약속하면 우리가 왜 어렵게 핵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종전과 불가침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은 늘 북쪽에서 얘기했던 체제 보장, 체제 안전 보장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서 진전이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비핵화를 우리는 이제 CVID라고 그랬죠.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예. 근데 이제 북한의 요구는 CVIG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 개런티 해달라. 그렇죠. 예, 예. 그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인데 그럼 도대체 체제 안전의 보장의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까지 지금 이제 북한이 그 구체적인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체제 안전 보장을 이제 아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일본은 이제 종전선언 65년 동안의 지금 전쟁 상태를 정확히 끝내자. 예. 그다음에 불가침 조약, 그다음에 평화 협정, 아마 나중에 북미 수교까지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북미 간의 실무회담 과정에서도 이런 방안들이 상당 정도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조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뒷부분에 우리 종전선언이나 불가침 조약, 평화협정과 같은 경우는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도 사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로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상호 신뢰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장치. 가 이번에 아마 북미 회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뭐 종전과 불가침 약속 이전도 나왔던 체제 보장 얘기입니다. 선의로 이제 종전선언, 이제 정전협정이 으로 유지되는 평화를 전쟁을 종식시킨 협정을 통해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만들겠다는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의로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해가야 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북한은 정전협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대남 군사정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알다시피 이 종전선언을 대체한 협정을 하려면은 정전협정 63개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방의 정치적 수준에서 이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적당한 협정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전협정 핵심적인 그 축을 이룬 내용들이 경계선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정전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전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정전위원회를 대체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할 기구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당사자 문제라든지 여기에 의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전협정을 대체한 종전선언을 위해서도 이게 당사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금 또 중국, 미국이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 이런 논란하고 또 정전위를 대체한 기구를 만들고 평화를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고 이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 시간 종전선언과 후속 조치가 만들 때까지 핵폐기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핵폐기에 대한 시간을 엄청나게 끌고 가려는데 또 시간 버는데 악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선의로 이렇게 하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이 돼야 핵폐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시간 벌기에 악용할 수 있는 측면이 이번에 있다. 판문점 선언에 그게 올해 안으로 좀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중에.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2007년 10월 4일에 네. 이 3자 내지 4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김정일과 합의한 내용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추진한다라고 돼 있죠. 이제 종전 아시다시피 우리 정전선언은 서명 당사자가 그 당시 김일성이었고 팽덕회가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었는데 이걸 바꾸는 데 있어서 유엔 사령관이 있어서 이게 요 서명 당사자 중심으로 하면 한국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중국, 미국 유엔 사령관이 들어가고 예. 북한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미래 교전 당사자들은 실질적인 교전으로 보면 한국이 안 들어가고는 평화협정이 만들어지지 없죠. 당시 그러면 3국에는 한국이 빠진 개념이었습니까? 유엔사에 속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정치 입장 때문에 들어가야 14선언 때. 예. 이번에는 삼국하면 한국이 들어가는 그때는 거죠. 이제 한국 거기서 3자, 4자 또는 회담을 해서 가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14선언 이후로 정권이 교체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에 하겠다는 건 굉장히 의지 있는데 이런 3자 내지 4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끈다 의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끌고 또 거기다 합의를 하고 후속 조치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 북한이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핵폐기 관련해서 이러면서 시간 벌기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간 벌기 된 악용의 소지를 걱정하시네, 염려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일단 합의 과정에서 금년 내에 그 시한을 일단 못을 박았어요. 금년 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어서 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정전협정을 보면은 그 정전협정 안에 한반도 내에서 모든 외국 군대는 철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이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바꿔가지고 미군 철수를 유도한다는 개념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 미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아주 남북 관계가 대단히 악화됐거나 북미 관계가 악화돼 있을 때는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를 해왔죠. 그런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고 잘 풀리면은 그 대화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미군 철수나 이런 걸 아주 요구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15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이 동북아 질서에서의 주한 미군의 균형자의 역할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특사단에게 밝혔던 내용들이 한미연합 훈련도 적대적인 관계가 청산되고 우리가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은 전혀 개의치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의 입장 철수하고 자꾸 이것을 북한의 요구로 연결시키는 건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무리다라고 보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주한미군 비용으로 지나치게 미국이 지금 비용을 많이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용을 지금 줄이는 차원에서 FTA 협상하고 연계시키기도 하고 방위분담 협상하고 지금 연계시키기도 하고 이런 문제 차원에서 오히려 저는 미국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미국의 행정부 내에서도 이전에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을 좀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마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과정에 북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군 철수 문제를 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려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추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북아 균형자 차원에서도 미군 주는 가능하다. 이후에 평화체제에서 했는데 문정인 특보는 평화체제가 되면은 미군이 주둔할 근거가 없어진다라고 또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뭐 약간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시기를 언제쯤으로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길게 봤을 때, 예,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특보란 자리가 일반 교수하고 자리가 다른 겁니다. 대통령의 안보 쪽에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문정인 특보가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쑥 또 분명히 제기할 것이
평화협정을 만들고 그 진행하는 준비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가는 과정에서 체제 안전 문제를 분명히 거론할 것이고 체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것은 거의 상식입니다. 예. 북한이 그 체제 안전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교차 승인 문제 정상화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요구할 것이면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군사적 측면에서는 우리 연합훈련 중단해라. 그래 체제 안전에 위협된다. 그거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북한은 늘 그래왔어요. 트집을 잡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북한은 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것을 예. 거기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마치 거론해달라 뭐 이런 요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부각시키는 것은 결코 예. 우리가 평화협정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보한테 좀 이야기 좀 하세요. 그런 그래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 예.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은 북한이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왜 먼저 그걸 가지고 거론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최근 거예요. 상황에서는 뭐 특보한테 문재인 특보한테 그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이제 남북 간의 그런 쟁점은 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서로의 앞으로의 진로를 예측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비핵화 이행 방법 관련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대개 미국의 입장, 흔히 얘기했던 리비아식 선패기 후보상 약간의 조금 뭔가 좀 의견의 차가 미국 내부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 융통성 있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북한은 시진핑과의 만남에서 얘기했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이번에는 남북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또 각국 간의 대외적인 뭔가 지지와 협력을 받도록 노력하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얘기했던 리비아식과 그다음에 북한에서 얘기했던 단계적인 동시적인 추진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기틀,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이미 실무 단계에서 논의된 쭉 이 흐름들을 보면은 상당 정도의 좀 조율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조율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일부 이제 언론에서 이게 뭐 리비아식이냐, 이란식이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쉽게 전달이 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가 이 리비아나 이라크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핵 개발을 다시 재개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누가 먼저 할 것이냐의 문제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예. 결국은 이것을 이 의구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로드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타결하고 이행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정확히 단계적으로 이행해 가면서 확인, 검증 단계를 거쳐가면은 충분히 이런 의구심이나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뭐 먼저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주겠소라고 하는 방식은 그동안에 이거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거의 지금 핵무력의 완성 단계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번에 확실하게 아마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아마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반응들을 우리가 뭐 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과거와 같이 북한에 속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속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핵폐기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이런 결의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누구 입을 통해 오늘 볼턴 같은 경우는 리비아식 해결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또 국무성 쪽에서는 그게 가능하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예. 우선은 이제 김정은이 던진 카드는 이제 모라토리움 동결 미래 핵을 더 안 갖겠다 핵실험 하겠다 동결을 던졌는데 미국에서는 만나서 아마 과거 핵의 폐기 이 로드맵 타임라인 일정표를 좀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정표대로 사찰이 진행돼야 됩니다. 사찰은 대개가 생각하면 마음대로 사찰하는 게 일반 사찰, 강제 사찰이 있는데 특별 사찰이 있는데 베리피케이션 앤 코오퍼레이션에서 상대방의 협력을 받아서 사찰할 수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어디 장소를. 예. 그럼 미국이 그 만족할 수가 없죠. 특별 사찰 요구할 겁니다. 미국이 가고 싶은데 다 지에서 그 정보를 갖고 가자. 그때 파열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파열음이 생길 미국이 수가. 가고 싶은 데는 못 가게 할 때 그런 생길 때 있고
이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게 이 하드웨어적 측면을 폐기하는 뿐만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인력들을 핵무기를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른 인력을 전직시키지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줘야 핵의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미국 대통령 임기도 끝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정부도 그 바뀌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트럼프로 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단기간에 과거 핵을 폐기하고 사찰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핵 폐기 그것만으로도 사실 상당 정도의 시간은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검증하는 게 이제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2년 이내에 핵 폐기를 완료시키겠다. 길어도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금년 내에 이게 지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까지 금년 내에 끝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핵 폐기 작업과 이행 검증 작업까지 충분히 가능한 시간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북한도 사실 신속하게 비핵화를 시켜내고 체제 안전 보장을 받고 이후에 지금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태도나 의지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성과를 내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께서는 이게 뭐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뭐 미국도 정권이 바뀌게 되고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로드맵에 따른 일정을 지금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지 않도록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임기가 이제 4년이 남아있기 많이 때문에 남았죠. 예. 충분히 이행과 검증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그 2년 정도 안에 맞춰야죠. 많이 남아 있죠, 꽤. 그래서 2년 지금 정도 됩니다. 예. 아마 그 임기 내에는 검증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이번에 지금 11월 중간 선거도 있지만은 2년 후에 이제 그 예. 다시 대통령 선거 이것에 대비해서라도 그 안에 일정 정도 성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단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인수위원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 선인권 퓨러 헬티재단 이사장이나 그 국회의원들 좀 만나고 제가 조크를 했어요. 트럼프는 사학가로 선거했는데 정치가로 선거하려면은 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게 순서가 쫙 끝에 있기 때문에 핵 문제를 빨리 다루고 정말 해결한다면은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여러 미국 전문가들 이야기가 처음에 웃더라고요. 예. 그런데 긴장돼서 이게 좀 좋은 조크거리가 되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성 국회의원 한 분은 그 노벨 평화상에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상 많이 받은 상에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핵 폐기는 지금 시간을 지금 20여 년 끌었기 때문에 네. 무한대 끌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또 정치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진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트럼프가 좀 최대한 압박을 해서 단기간에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일정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은 엄청난 지금 기대가 또 좌절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보니까 최근에 그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엄청 좋아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농담을 하니까 세 군데에서 농담을 했는데 하스라는 여기업 회장하고 퓨러 스님 고문하고 인수위원회 스님 고문하고 국회의원도 고문했는데 두 학자들은 그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고 예. 그 하원 의원은 뭐 신통찮게 생각하고 우리 상에는 관심 없습니다 했는데 대통령 정치인에게 노벨상 받을 기회가 온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네. 그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 어디 그 연설 자리에서 예, 예. 노벨 지지자들이 외치니까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참지 못하더라고요. 예. 아주 딱 보니까 아 노벨상에 대해서 분명히 욕심이 있구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예. 또 그걸 또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서 드리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우리는 실리를 잘 챙기자. 이제 이런 입장인데 굉장히 외교 전략상으로는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우리가 그 북핵 관련해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통해서 확인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할까 이런 것 좀 역할이 있지 않느냐는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미국 북미 정상회담이 6월 초가 아니라 5월 말 이내로 되게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예정이 돼 있죠 지금요? 정확하게 그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저는 미국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 아직 확정은 안 문제를 돼 있어요.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서 우리 정부 입장에 좀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북한 핵 때문에 가장 위협을 받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재자 역할, 길잡이 역할, 물론 뭐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종결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가 좀 더 세게 북한 핵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중재자 역할에 만족하고 그러고 운전석에 앉는다면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하면 말이 안 맞거든요. 정면 승부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미국이 북한이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 뭐냐면 북핵 문제는 조미 간의 문제다. 북조선과 미국의 문제다.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는 인식에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딸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중재나 하고 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종결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가 언제까지 해결 안 되면 북한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 고통은 한반도 전체 고통 받는다. 빨리 결심해라. 레이건이 고르바초프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고르바초프의 항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좀 북한의 비위나 인식에 맞춰주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북한에 제가 당당히 그걸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 북핵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체제 안전 보장 문제하고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의 이라크 사태나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커요. 그래서 체제 안전 보장을 미국으로 받고 싶은데 사실 우리 좀 이렇게 남한이 체제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걸 보장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계속 핵 개발을 해오면서 요구했던 게 북미 간의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는 통미봉남 그래서 우리 한국을 아예 패싱하고 미국하고만 직접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먹히지 않았던 게 작년에 계속 시도를 했지만은 미국은 아주 냉담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가능성을 봤던 게 작년에 이제 베를린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그다음에 8.15 경축사를 보면서 거기에서 전쟁 반대, 평화적 해결 원칙 그러니까 사실 선제 타격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그게 일정 정도 이제 미국에서 사그라들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도 올림픽 기간에는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를 전혀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나 이 리더에 가는 게 일정 정도 미국에도 맥힌다라고 보고 일정 정도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은 네. 미국과의 관계도 풀릴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회담에도 나오게 됐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든 조율자 역할을 하든 촉진자 역할을 하든 그것의 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비핵화를 실현내고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당사자는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북미 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남북중 또는 남북 미중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자 간의 대화들까지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북한이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도 했고요. 우리가 건망증이 있어 그런지 2015년 8월 4일에 목함지뢰 사건이 났어요. 목함지뢰 나서 우리가 북한도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고 우리도 굉장히 세게 군사적 태세를 갖추어 나가니까 북한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8월 23일입니까? 그때부터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 홍영표 통일부 장관, 북한에서 김양건이 내려오고 또 항병서가 내려와서 그 24시간, 25시간에 밤을 새면서 날 새워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정사정했어요. 우리를 상대하는 게 자기들이 만나자 해서 우리가 만나줬어요. 만나니까 목함질이 사과했습니다. 목함질이 사과했고 당국자 간에 우리가 좀 대화를 계속하자. 이산가족 논의하자. 또
그때 일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했는데 그거 좀 중단시키 달라 해서 중단시키주고 그랬고 이런 합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요.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는데 머지않아 북한은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다. 이 말을 해가지고 외신하고 해가 제가 엄청 몰매를 맞았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정신없다고 평화가 네. 분위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6개월 뒤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좀 합의가 잘 지켜지는지는 김정은 시대에 김정은이 약속한 것도 안 지키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하는 데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정치권 관련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당 간의 이 문제에 대한 서로의 시각 차이도 있고 한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절차 빨리 조속한 비준이 절차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비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은 이게 정권 차원의 합의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합의로서 남겨두고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경우에 국회가 또 예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국회 비준의 동의 여부가 곧바로 효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정도의 이행이 사실 가능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선언을 좀 더 이 비준 동의를 거쳐서 제도화 시켜 놓으면은 법적인 효력까지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쭉 봐왔듯이 자꾸 남북 합의가 뒤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시 뒤바뀌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남북 합의를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남북 관계가 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남북 합의에 대한 이행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야당에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비준까지 동의를 해주시면은 아주 이후에 우리 평화체제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그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비준 동의를 참 필요로 하고 또 했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지만 반쪽짜리 비준 동의는 안 하겠다. 추진 안 하겠다. 숫자로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주요 정당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정말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네. 문건에 반쪽짜리 비준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신뢰의 문제인데 국회의 의장이 계시면은 이 남북한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 국회가 충분히 의논되고 논의됐으면은 그 비준으로 가는데 좀 쉬웠을 거예요. 그런 절차 한번 절차 준비할 때 하나 의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는 비준해달라. 이거 뭐 우선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겠죠. 하는데 대통령이 반쪽짜리 비준 안 하겠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키질 걸로 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애초 예상했습니다만은 바로 한반도를 무대로 해가지고 양국 간이 아니면 다국 간에 다자 간에 여러 가지 연쇄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9일 오랜만에 또 한중일 동북아 3국 간 정상회담들도 예정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외교적인 차원의 중차대한 5월인데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이번 이제 그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금 현재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행 방안 이후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 정상에서 로드맵이 나오면은 이것을 이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북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나 일본도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좀 러시아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논의 과정 속에서. 예,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후에 이제 이 비핵화의 이행과 검증 과정에는 예. 러시아도 충분히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마 이 검증 문제를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아무튼 검증 문재인 대통령도 요청을 했던 것 했고 같고요. 아마 유엔도 흔쾌하게 수용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의 과정에 지금 현재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조율해내는 과정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5월 한반도를 둘러싼 양자간 다자간 외교전.
예, 그 본질적으로 이제 북한을 다룰 때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자 또 북한을 국제사회의 그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끄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노력들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다자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북한 변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국제사회로 끌어내는데 굉장히 촉매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게 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뭐 다자간의 대화보다는 미국과 북한의 그 양자 정상회담이 더 비중을 두고 있고 북한 핵 문제는 어쨌든 중국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은 제가 볼 때는 북한과 미국 간의 그 북한 핵 폐기에 관한 과거 핵의 폐기에 대한 치열한 어떤 입장 차이 또 토론이 안 되겠느냐, 대화가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고요. 또 아까 북한 경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20일 날 전원회의 저는 여러 번 읽어봤어요. 3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때까지 했는 이야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 주시하는데 20년간 한 이야기하고 김일성이 한 이야기나 김정일이 한 이야기나 뭐 김정은이 한 이야기 비슷한데 그 고르바초프의 어떤 글라스노스 개혁 개방 정책이라든지 등소평의 어떤 국가 체제를 바꾸려는 이런 철학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또 그런 지도자의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유엔 제재의 틀, 국제 제재의 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북한이 이 두 가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핵은 적당히 보유하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면은 북한 경제 문제도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짧게 한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미, 미북 정상회담 장소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을 약간 제안했고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트럼프도 트위터에 던지기도 했었는데 짧게요. 어느 장소를 조금 했으면 더 우리한테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인가? 저는 처음에 북미 정상회담 얘기 나왔을 때요. 예. 평양 아니면 판문점이 평양 되겠구나 아니면 판문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소는 평양이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트럼프 했습니다. 입장에서? 예, 전 세계적인 이목도 그렇고 일단 본인이 주도적으로 평양까지 가서 이것을 성과를 예측으로 봤을 때 만들어냈다. 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예,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아마 이제 뭐 이런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가 예. 고려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 다음 장소는 그 분단의 이제 지금 현재 상징으로 돼 있는 판문점이겠다. 그 다음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아마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보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판문점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김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느 쪽인가 한반도 내로 보고 있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판문점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국내 경기도 안 좋은데 외신 기자라도 많이 오고 또 이게 뭐 어쨌든 제가 시간도 걸리는 문제고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 진심은 제가 아직 가늠하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제 종전선언 한다니까 트럼프 이제 블레싱 7을 하더라고요. 축하한다, 좋은 일이다 하는데 예. 종전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준이면은 정전협정 체결이 되었던 그 장소의 상징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반도 내 특히 판문점에 함으로써 우리가 이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좀 더 한미 간의 입장 조율도 쉽고 그러면서 하는 게 판문점에서 하는 게 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때는 뭐 싱가포르 또 몽골에 울란바토르 뭐 가기로 했었는데 두 분 얘기는 보니까 오늘 이 부분에 한반도로 대해서는 여야가 오늘 한반도로 예, 합치되는 아까 것 또 같습니다. 그 그러면 경제에 도움된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것 보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또 백승문 의원께서 확실하게 애국 보수의 입장을 확실하게 좀 외신 기자가 많이 오면 달러를 많이 뜯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4월 임시국회 하루도 열지 못하고 기간 끝나버렸죠. 그렇습니다. 이거 또 지금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른바 드루킹 문제를 분명하게 지금 제기하고 특검 도입을 얘기하고 있는데 5월 2일부터 바로 이렇게 새로 임시국회 가동하자는 일정이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문제 풀어가야겠습니까? 이 문제 포함해서 오늘 마지막 발언. 참 지금 드루킹 문제를 지금 표면적으로 걸고 있는데요. 사실 드루킹 문제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은 선거 대가성의 금전 거래는 없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경찰 수사도 아마 거의 마무리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한 인터넷 선거 브로커의 실패한 청탁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어떻게 정상화시킬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문제를 자꾸 특검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사실 정략적으로 이용할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지금 현재 지금 당장에 지금 해야 될 그 좀 민생 현안도 있고 남북 관계 현안도 있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한국당에서 더 이상 이제 장외투쟁 멈추고 이제 국회 내에서 제기도 국회 내에서 하고 협상도 국회 내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면서 그 속에서 풀어나갔으면 국회 좋겠다. 마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국회 회의장이 아닌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있는 것도 장외입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당명이 좀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예. 민주주의 원리가 뭡니까? 국민 주권 아닙니까? 주권 재민이고. 그렇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근간이에요. 터키 사건의 본질은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국민 댓글에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대형 사고가 났는데 이건 일탈행위로 생각하고 네. 뭐 간단한 조그만 컴퓨터 방해 범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당명이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여론을 좋아하는 민주당이 갤럽 그렇게 민주당 우호적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조사해도 60%가 지금 특검하라는 겁니다. 네. 꿀릴 거 없고 그 괜히 일단행위면 특검해가 그 투명하게 하면 민주당 도움 될 텐데 왜 그걸 거절해요? 아무튼 이유가 됐던 국민들에게 국회가 열리지 못한 데에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낀 특검을 꼭 관철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부탁을 드렸는데 논쟁적인 주제가 되어버려서 오늘 핵심 주제로 삼았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포함해서 짧게 추가로 다시 30초 정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뭐 이렇게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전체적인 우리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번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예. 우리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백 의원님. 예,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우리 당에 또 저도 갖고 있습니다. 비판적 입장에 대해서 뭐 안보팔이다. 또 뭐 북한 전쟁 위협이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정다 이렇게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눈여겨보고 있고 귀를 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이 폐기되고 한반도 비핵화 되기를 바라는데 무슨 정당 간의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집권 세력으로서 집권 정당으로서 해보니까 북한이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선언문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날 선언 하나 가지고 평화가 왔다 전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안보와 국가 생존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예. 이 합리적 의심을 감안하면서 이런 후속 조치들을 해가야 된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운명을 가릴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오늘 뗀 비핵화 문제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겠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